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대사 두 번째 주제 23 개화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 우리가 처음으로 개항을 했죠. 자, 개항을 했다라는 것은 문호를 개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호를 개방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 문물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개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항의 이후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볼 것이고요. 이 개화 정책에서는 또 찬성한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나올 것입니다. 자, 찬성한 세력들을 우리가 개화파라고 부르고요. 반대하는 세력들을 위정척사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추진했던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99인들에 의해서 이모곤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주요 배울 내용은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 컷 열기부터 보겠는데요. 한 컷 열기에 보면 이제 박규수가 은퇴 후에 사랑방에서 양반 자대들을 모아서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개화 사상에 눈을 떴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규수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로서 격침시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서구 열강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개화 사상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개화 사상은 결국 개항 이후에 주류가 되면서 조선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 정책의 추진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개화파가 이제 19세기에 서서히 19세기 중반에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사상적으로 정통적으로 성리학자들이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리학자는 중화 사상에 기반으로 하는 중국 외의 다른 나라의 문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죠. 자, 그럼 조선에는 아무도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조선 후기에요. 실학자 중에 특히 이제 북학파 실학자들이 있죠. 이 북학파란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했던 세력입니다. 주류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청이 우리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오랑캐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들은 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고 있었죠. 이들의 후손 또는 제자들이 바로 이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통상개화론자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통상개화론자들은 바로 개화 정책의 이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통상개화론자들이 누구냐? 지금부터 등장할 오경석, 박규수, 유홍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일찍이 서양의 문물을 도입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박규수를 위해서 봤듯이 박규수를 중심으로 진취적인 양과 자제들을 모아서 개화 세력을 만드는데 매진했습니다. 즉 개화 세력의 제자들을 양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랑방에서 이 대표적인 개화 사상가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개화 사상을 가지게 된 이 통상 개화론자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개화파다라고 부릅니다. 이 개화를 주장했던 세력들은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개항 이후에는 개화 정책은 이제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개화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뚝딱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먼저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수신사란 이름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신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파견됩니다. 자, 1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대표가 이제 김기수였는데요. 이 김기수는 메이지 유신으로 변화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와서 정부에 보고를 했고요. 역시 2차 수신사로 또다시 일본에 갔던 김홍집 등도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정부는 앞서서부터 봤던 청의 양무운동과 더불어서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참고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세상을 보고 그 당시 수신사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아, 우리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는 어떤 개화 정책을 펼쳤을까요? 자, 일단 정부는요, 청의 청리화문을 본떠서 일명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합니다. 이 통리기무화문은 의정부와 동일한 지위를 가졌고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설치가 됩니다. 이 통리기무화문 아래에는 12개의 부서가 설치되었는데요. 일명 12사라고 해서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 개화 정책을 각각 개화 정책 관련 주요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외교, 군사, 통상 등 주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저 개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요. 일본에 또다시 조사단 시찰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조사 시찰단입니다. 이 조사 시찰단은 이제 젊은 개화파 관료들을 중심으로 보냈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위정 척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서 고종이 몰래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일본에 다녀온 성과로서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일명 신식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일명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죠. 자, 기존의 조선 구식군대들이 있었죠. 자, 구식군대로는 서양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앙군이었던 이 5군영은 더 이상 이렇게 큰 규모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2영으로 개편하면서 사실 구식군대를 축소하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키웠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사 시찰단은 중국으로도 보내게 되는데요. 김윤식이 이끄는 사절단이 청에 영선사로 다녀왔습니다. 이 영선사는 역시 청에 이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오게 되었고요. 귀국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신식 무기 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 시기에는 많은 신식 개화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출판과 근대적 출판과 인쇄를 담당하던 방문국이 만들어졌고요. 신식 화폐를 만들 수 있는 전환국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국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우리는 두 번째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로 개항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 서구 열강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미국과 별로 일면식도 크게 관련도 없는 나라인데 왜 하필 서양 국가들 중에 미국이었을까? 이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하게 된 이유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바로 수신사로 갔던 이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미국과의 수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조선 책략은요, 어떤 책이냐면, 자,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원이 쓴 책입니다. 조선 책략. 자, 이 황준원의 시각에서는요, 그 당시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던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온다면 바로 조선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자, 이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이거야. 왜? 러시아가 조선을 노리니까. 자, 사실 이 숨은 속내는 청이 이제 조선을 노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먼저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조선 어떻게 막을래? 자, 너희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친하니까 계속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도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해라. 즉, 러시아와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조선 책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미국과 안 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냐면 바로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 청 입장에서도 사실 이 조선 책략의 시각은 결국 청의 입장이거든. 청은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또 있어. 지금 현재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강화도 제국이 일본이란 말이야. 이 두 세력을 견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게 누구다? 미국인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교를 주선해 줍니다. 즉 알선해 줬다라는 거죠. 중매를 서 준 겁니다. 소개팅을 시켜 준 거예요.
자, 이에 조선은 서구 혈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교를 맺게 됩니다. 1882년 상황입니다. 자, 이 조약은요,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강화도 조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강화도 조약에서는 아예 빠져 있었던 그 부속 조약조차도 없었던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을 하는 와중에 우리의 식량 상태가 어려워지면 이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나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중조정도 들어갔습니다. 거중조정은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제3국가 우리나라가 있고 제3국이 둘 중에 하나의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때 나머지 나라는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항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까지도 생각을 하는 주요 조항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비해. 하지만 강화도 조약과 같이 영사재판권이 여전히 들어 있었고요. 최국 대우까지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불평등 조약인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영사재판권은 어떤 거였죠? 그렇죠. 우리의 그런 사법자주권이 제한되는 내용,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다루었죠. 제한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서 가장 또 핵심으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애국 대우란 최고 혜택을 주는 국가다. 어느 나라가? 미국이.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즉, 이 조약 내용에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우리가 조약을 체결했어. 자, 근데 미국과의 조약에 들어있는 내용에 없는 내용, 근데 미국한테 유리한 내용을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서 체결하는 내용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자, 그럼 미국도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들어서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즉, 늘 최고 혜택의 국가로 유지하는 조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혜국 대우가 있다면 굳이 그 조약을 개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최고 혜택을 누리는 국가로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미국과 처음으로 서양 열강 중에 수교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 공사가 이제 한성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공사안을 만들게 되고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답례로 보빙 사절단을 이제 미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보빙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과의 조약은요, 결국 다른 서양 세력의 개항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과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로써 우리는 국제 무대의 자주국으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인 국가가 여전히 있었어요. 어디냐? 바로 청입니다. 청과는 여전히 4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우리가 뒤이어 배울 이모군란 이후에 청은 우리에게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더욱더 심화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조미소 통상조약의 주요 조항 내용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정척사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개화 정책의 추진, 그리고 그 개화 정책에 찬성하거나 추진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던 개화파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내용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의 위정척사란 바른 것을 정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 물리치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 유교 질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정축사 운동을 주장하는 주요 세력들이 출신이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양의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가 중요한데 서양이 들어와서 이걸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서양은 오랑캐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군사, 경제적 침략, 천주교 등 서양 문물의 모든 것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척사, 사악한 것은 바로 서양의 침략, 서양 문물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이런 위정척사 운동은 시기별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자, 왜냐하면 자, 먼저 이 위정척사 운동이 시작된 시기 우리 1860년대입니다. 자, 1860년대는 아직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예요. 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죠. 이 당시에 서양 세력이 우리에게 양료를 일으키면서 통상수교를 요구했죠. 하지만 우리는 거부했죠. 그래서 1860년대는 서구 열강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일명 척화 주전론이 주장됩니다. 자, 척화주전이란 척화, 화해를 배척, 즉 거부하고 주전, 전쟁을 주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운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 통상을 반대했죠. 그래서 통상 반대 운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1870년대가 되면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187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일본과의 개항을 준비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러자 일본과의 개항을 반대하게 됩니다. 일명 개항 반대 운동이죠. 이때 주로 했던 논리가 뭐냐면 바로 외양일체론입니다. 이 외양일체론은 최익현이 주장했던 내용으로요. 자, 이 당시에 우리 서양을 배척했잖아. 근데 일본은 서양이 아니잖아. 자, 그러나 이 일본도 서양의 걸 받아들이면서 서양 애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외양, 일본 놈이나 서양 놈들이나 일체 똑같다. 즉 이들의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개항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80년대인데요. 자, 이 1880년대는 바로 앞서서 우리 봤던 정부의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개화 정책과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명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1880년대는 아까도 봤듯이 개화 정책을 우리가 추진했고요. 미국과 수교를 필요하다고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분위기가 미국과 수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바로 누구였냐면 영남 지역 유생들 2만 손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인 만인소를 올렸던 사건입니다. 바로 일명 영남 만인소 사건입니다. 자, 이 영남 만인소 사건으로요. 이 유생들은 절정에 올라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만 반발했고 이와 더불어서 전국 각지에서 상소가 막 빗발쳤습니다. 정부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강경한 상소를 낸 유생들을 처형하는 등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이 이후에 좀 수그러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반외세적 외세에 저항하는 그런 정신은 향후 1890년대 이후에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승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병운동을 처음 초기에 추진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 유생 출신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유생들도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반드시 위정척사 운동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동양의 유교 도덕은 유지하면서 즉 유교 질서, 성리학 질서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동도 서기론을 받아들이는 세력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99인들의 보온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항과 개화는요. 이런 양반 유생뿐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울에 있던 한성에 있는 서민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자, 먼저 이 99인들 봉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99인들이 먼저 불만이 쌓여 있었겠죠. 자, 99인들은 그 당시에 일단 신식 군인인 군대인 별기군이 생기면서 찬밥 신세였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이 민시 세력들이 제대로 월급도 안 챙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니까 이제 부업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은 도시 빈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항으로 외국 상품이 들어오면서 쌀이 일본으로 많이 유출이 되면서 이 도시 빈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도시 빈민들은 농사꾼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쌀을 사 먹어야 돼. 자, 근데 일본에 쌀이 많이 유출되니까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폭등하겠죠. 그래서 더욱더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99인들이 가진 불만에다가 도시 빈민들의 불만까지도 가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별균에 대한 차별도 이제 열받는데 이 민씨 세력들이 아까 얘기했던 월급도 제대로 안 챙겨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씨 집단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이 구식 군인들 사이에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넘게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항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밀렸던 급료를 6개월치를 일단 우선으로 받았는데 여기에 이놈들이 또 장난질을 해놨어요. 쌀에다가 모래하고 결을 섞어가지고 양만 불려놓은 거야. 반만 돌려준 것도 지금 1년 만에 월급 받았는데 반만 준 것도 열받은데 모래와 격까지 섞어놓은 거니 먹는 거 갖고 장난질을 했잖아.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90군인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1882년의 이모 군란입니다. 자, 이렇게 99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통문을 돌리자 한성의 많은 민중들도 봉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도시 빈민들이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이 99인들이 쿠데타를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이들은 뭐 고위 군인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직업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던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불만이 쌓여있던 대상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기군 짜증나잖아요. 거기다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이었거든. 얘들을 죽이고 일본에 대한 이러한 반감이 일본 공상한 습격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 궁궐까지 쳐들어가서요. 정부 고관, 부정부패를 일삼는 민씨 세력들과 정부 고관을 죽였습니다. 왕은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왕은 안 건드려요. 절대 이 당시까지는.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민씨 세력이거든. 그래서 왕비도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왕비도 충주로 피신을 하고 어쨌든 이모군란이 1차적으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권력을 다시 잡은 흥선대원군은 개화정책을 백지화해버리면서 이들과 민심의 그런 불만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왕비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요. 자, 그렇지만 사망을 발표하면서 군중들을 달랬고요. 이대로 끝나나 했지만 민씨 일파는 몰래 청에게 군대 파견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봉기를 진압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을 책임을 물어서 납치해 감으로써 이모군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씨인 명성황후와 그 세력인 민씨 세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세력들은 다시 돌아와서 왕비와 민씨 세력은 권력을 되찾게 되었겠죠. 자, 이렇게 이모군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오늘은 정부가 추진한 개화정책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알아보았죠. 자, 그래서 바로 개화파로 연결되는 개화 세력이 개화파로 연결되는 내용을 먼저 알아봤고요. 이들이 개항 이후에 1880년대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기무원을 이하 여러 정책과 외교사절단에 파견되었음을 우리가 보았고, 이어서 조미소 통상조약까지 체결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편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바로 위정척사운동을 역시 시기별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나누어서 보았고요. 이 갈등이 증폭한 바로 이모군란까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러한 좀 색깔된 게 우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또 23분까지 24분 가까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기 더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엔 좀 더 짧게 찍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